자, 바탕 10회 해설 시작합시다. 오늘 바탕 통계표 보면은 1컷이 몇 점으로 나오고 있죠? 원내 86, 화작 88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반 성적표 보면은 평균이 몇 점이야? 78점이죠. 1컷이 지금 80점 중반대인데 우리 반 평균이 78점입니다. 뭘 뜻하는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풀지 말아야 될지 평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 그러려면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왜 어려운지를 꼭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길러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감각만 잘 익혀줘도 1등급 정도까지는 금방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100분이 99, 100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오늘 사실은 8번 문제 이따가 2교시 해설할 건데 보자마자 좀 쎄한 걸 느꼈어야 돼. 쎄한 걸 좀 느꼈어야 된다고. 여러분 8번 문제 왜 어렵습니까?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왜 어려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어렵죠? 5번에 힌트가 있는데 경제 주체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리고 거래 관계가 좀 복잡하죠. 그러면 그래서 어렵다면 우리는 다음부터 어떻게 행동을 해줘야 될까? 만약에 그런 문제를 득점하고 싶다면 거래 관계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5번 문제는 8번 문제에 비해서 왜 좀 쉬운 거죠? 그림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바꿔 말하자면 그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직접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비슷하게 과학기술 지문에서도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정보의 송신, 수신. 근데 송신자, 수신자가 좀 여러 명이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아니면 여러분이 꼭 100분이 100 이 정도가 목표가 아니라면 시험장 들어갔는데 경제 주체 또는 법적 주체가 너무 많아. 보기 문제는 오늘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풀란 얘기는 아닌데 나름의 선구안을 좀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에서 17번 우리 성적표 보면은 반 통계에서 16번이 43% 오답률, 그 다음에 17번이 52%거든? 근데 우리 바탕 통계표 상으로는 14에서 17번 가보면은 오답률이 30% 넘어가는 문제가 없어. 14에서 17번은 객관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았다. 이걸 뜻하는 거거든? 근데 나만 틀렸어. 이유가 뭘까? 쉬운 지문인지 안 보였던 거죠. 그냥 건너뛰는 거지, 그냥. 알겠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지 안 풀지와 관련해서도 그러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푼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정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오늘은 화작 45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엄매 선택자들도 좀 봐봐. 화작 45번 갑시다. 지금 우리 반 통계상으로 화작 45번 오답률이 56% 나오는데 그러니까 엄매 선택자들도 45번에 별표 하나 쳐보고 화작 45번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봅시다. 독서론 컴마 독서론 컴마 선택 과목이 요구하는 생각의 최대치 독서론 컴마 선택 과목이 요구하는 생각의 최대치. 그 45번이 그 정도 한계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5번이. 그러니까 매체 문제 풀 때도 이 정도까지 집중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생각의 깊이는 좀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어디 가보냐면, A 바로 윗단락 있죠? A로 묶은 부분 바로 윗단락 갑시다. 그러나 차 없는 거리가 가져온 부작용도 적지 않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점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점의 A일 때 해결 방안은 not A 맞습니까? 보통 이런 식이라고. 차량 통제로 인해 인근 의회로의 교통 체증이 심화되었고 주변 상가는 접근성이 떨어져 매출이 감소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늘어 거래 미관이 훼손되기도 했다. 그러면 문제점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죠? 자,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결 방안인데 교통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서 차 없는 거리의 적용 구간과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우회로를 추가로 마련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해결하자 맞습니까? 됐죠? 다음에 아울러 버스를 증편하거나 지하철 운행을 연장해 상가 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니까 얘는 두 번째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 되겠죠. 됐죠? 다음에 또한 체계적인 관리와 캠페인을 통해 거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 얘는 세 번째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겠지. 그럼 짝이 딱 맞죠? 자, 다시 이 중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캠페인은 뭐와 관련된 내용인 거지? 미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짝이 얘죠. 자, 그러면 45번에 선지 4번 갑시다. 체계적인 관리와 캠페인 밑줄. 자, 선지 4번은 뭐랑 관계가 없어? 미관 유지랑 관계가 없어. 4번 그냥 정답인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지 3번 있죠? 선지 3번에 별표 하나? 선지 3번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디귿 가봅시다. 차 없는 거래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만족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편의시설 부족 끝내주고 이 문제점 1이죠. 자, 다음에 인근 우회를 교통체증 심화하니까 문제점이 그리고 행사의 단조로움 등이 불편상으로 지적되었다. 이게 문제점 세 번째 맞습니까? 그럼 디귿 내에서도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을 또 맺어줘야 돼. 디귿 내에서도.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화장실, 벤치 등 편의시설 확충이니까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맞죠? 자, 그리고 공유 자전거와 같은 대체 이동수단 마련이니까 얘는 두 번째에 대한 해결 방안 되겠지. 됐죠? 그리고 특색인 행사 개최 등이 요구되었다라는 건 세 번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이 정도. 그러면 이 내용을 고려하면 45번에 선지 3번 인정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납득되나?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여러분 선택 과목 문제 풀 때 이 정도도 투자 안 할 겁니까? 이게 최대치라고. 이 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매체에서 매체 부분 풀 때도 이 정도 집중력을 좀 가져줘야 돼. 납득됐죠? 오케이. 자, 오늘 문학부터 가겠습니다. 문학 갑시다. 자, 김진영의 북천가 가겠습니다. 김진영의 북천가. 북천가는 내 생각에 출제 가능성이 딱 보통 정도라고 보이는데 얘보다는 조인의 출세곡이나 국왕의 북세곡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얘도 가사 작품이니까 뭐 평가원이 좋아하는 갈래 중에 하나죠. 근데 얘는 일반적인 유해문학하고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뭐냐면 화자 신분을 좀 고려해줘야 돼. 작가명 김진형 있죠? 김진형 거기 내문 쳐주고 밑에 적어봅시다. 홍문관 교리. 홍문관 교리라고 적어봅시다. 요새도 한국사에서 3사 다 배우죠? 조선시대 정치기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게 3사 아니야? 지금으로 따지자면 행시 수석 합격자들이 가는 이 기관이 그런 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알겠죠? 자, 이 김진영이라는 사람이 나이 50살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거의 수석급으로 붙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홍문관 교리가 됩니다. 근데 정육품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인 품계 내에서는 근데 과거 합격자 내에서는 제일 높은 품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경연을 통해 왕과 매일 대면할 수 있대. 엄청난 특권이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행정고시 4년 반 준비했던 건 여러분 얘기했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행정고시 재경지 수석 합격을 했어.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근무한다고 해봅시다. 아마 지금쯤 세종시에서 구르고 있겠죠? 세종시에서 굴러서 한 10년 일해야 기획재정부는 또 이게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승진까지 좀 오래 걸려. 그래서 아무튼 개같이 굴러가지고 4급 서기관에 달았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퇴직할 때쯤에 보통 이제 국장 달고 퇴직하거든?
그러니까 기재부 국장 정도면 아마 자기가 주무르는 나라 예산이 수천억이 넘어갈 겁니다. 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뼈대들인 거죠. 공무원 중에 뼈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행시 합격자들의 꽃이 국장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게 공무원 3급이라고. 보통 경찰서장이 4급 정도 됩니다. 경찰서장. 4급 대우 정도 받는데 아무튼 간에 그럼 내가 국장을 달아본다고 한들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한다? 그럴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심지어는 장관이 돼도 매일 대통령을 대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무회의 때 뭐 얼굴에 마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심지어 오늘날의 대통령도 그런데 정근혜 시대 왕이라고 왕. 근데 홍문관 교리가 뭐라고? 왕과 매일 대면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 눈치를 보겠죠. 야, 오늘 분위기 어떠냐? 이런 거지. 그리고 이 교리 출신 중 다수는 훗날 정승이나 대제학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일종의 엘리트 코스로 인식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로 치자면 홍문관 교리가 됐다. 그러면 장관 프리패스. 이 정도 느낌인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유배 간다는 소식이 그 지역에 퍼져. 그러면 죄인이 가는 거야? 손님이 오는 거야? 손님이 오는 거죠. 손님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북관 수령이라는 사람이 죄인으로 절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야, 여기까지 오늘 힘들었지? 좀 쉬다가 가. 이렇게 대접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기생 끼고 산수 유람단입니다. 산수 유람.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 화자의 내면의 구별이죠. 내면의 구별. 사대브루스의 체면과 그다음에 이 풍류에서 오는 흥취. 이걸 구별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본문 위에 적어 봅시다. 내면의 구별. 내면의 구별.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사대부로서의 체면.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배니까 기분 당연히 안 좋겠죠. 유배로 인한 내적 갈등. 네, 실제로 6주 만에 풀려납니다. 6주 만에. 자, 다음에 풍류. 이 정도로 구별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납득됐죠? 오케이. 자, 본문 들어가 봅시다.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과거를 하려거든 청춘에 아니하고 50에 급지하여 늙은 나이에 고생하나 벼슬이 늦었으면 처세라도 야가야지. 눈치 없이 내달아서 소인배의 적이 되어 소인배 빨간색 내묻히고. 이 사람이 그 당시 권세가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역공당하거든. 그래서 유배가게 된 겁니다. 형벌에 무릅쓰고 조정에 상소하니 이전으로 보게 되면 빛나고 옳건만은, 그러니까 내 행위가 과거였다면 칭송받을 만한 행위인데 지금은 어수선한 세상에선 내가 잘못한 일이 되었다. 알겠죠?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소 한 장 오르면서 온 조정이 울컥한다. 어와 황송할사 임금이 진노하니 벼슬을 빼앗으시면서 엄하게 꾸중하니 운 없는 이 신세가 고향으로 돌아갈째 추풍의 배를 타고 강호로 향하다가 일단 그래서 잘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남수찬의 상소 끝에 명천유배 놀랍도다. 자, 빨간색 밑줄. 귀양지로 떠나려니 추위바람 괴상하다. 자, 그럼 첫 번째 화자의 내면은 얘 맞나? 유배 계획이 된 처지로 인한 내적 갈등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근심 많은 행색으로 동문에서 죄를 기다리니 고향은 멀고 멀고 명천은 일천리라. 두루마기 흰티 띠고, 이제 두루마기 흰티라는 게 죄인의 복장이야. 알겠죠? 죄인의 복장. 임금을 향해 서니 의지할이 없어 외로운 처지에 죽는 줄 누가 알리. 빨간색 밑줄. 의지할이 없어 외로운 처지에 죽는 줄 누가 알리. 역시 내면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사람마다 당하게 되면 울음이 나련마는 임금 은혜 갚을지라 상쾌하고 상쾌하도다. 그러니까 유배로 그쳐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중량 밑으로 갑시다. 자, 본관이 하는 말이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김교리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은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홍무관 교리가 그만큼 요직이니까
너 금방 중앙정계로 돌아갈 거지? 나 좀 잘 봐줘. 이런 거죠. 이해됐죠? 자, 북관 수량 아는 바요. 온 백성이 울었으니 조금 더 스파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다. 악공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노자꾸나. 다음에 리을. 여기 밑줄. 그러나 이내 몸이 유배온 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 풍류 무엇이랴.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 내면은 뭐라고 봐야 돼? 뭘 챙기고 있는 거죠? 사대부로서 체면 챙기고 있는 거죠. 자,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경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이거 무슨 상황이냐? 이 북관이란 데가 국경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들은 누구밖에 없겠어? 죄다 무관들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홍문관 교리는 과거 시험 거의 수석 합격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지방에 누가 뜬 거야? 오늘날로 치자면 일타 강사가 뜬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 준비하는 선비들이 우르르 몰려갔겠지. 소문 듣고. 제발 강의 개설해 주세요. 이런 거죠. 바로 60명 마감됩니다. 알겠죠? 하나 오고 둘 셋 오니 60명 되는구나. 마감됐죠? 책 끼고 와 배움 청하고 글자 내어 골라달라 부탁하네. 북관의 수량관장 무장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며 남 가르치 공부 없어. 아무리 사랑해도 까지는 뭘 차리고 있는 거지? 체면 차리고 있는 거죠. 네,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 밤낮으로 끼고 앉아 근로 세월을 보내도다.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전혀 죄인의 처지가 아니죠. 다음에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 술에 마음을 붙여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날 보내다 가을바람에 놀랍게니 변방산에 설이 왔네. 그러니까 편히 날 보내다가 계절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됐죠? 이 풍류 부분에서는 누구와의 사랑이 포인트냐면 얘와의 사랑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알겠죠?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하느냐? 야, 내가 너 보려고 유배 왔나 봐. 이런 말까지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면은 기존의 다른 유배 문학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작품의 특징이. 근데 본처를 냅두고 기생과 사랑에 빠져서 풍류를 즐긴다라는 게 썩 그렇게 교육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인의 출세곡이나 국왕의 북세곡에 비해서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낮지 않나. 알겠죠? 아니라면 이 부분을 자르고 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내면의 구별이라는 출제 포인트가 사라지거든. 알겠죠? 이게 좀 많이 옅어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글쎄 중요성이 썩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 물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의 포인트는 뭐에 있다? 이거 둘의 내면 구별에 있다. 알겠죠? 이 정도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2번에서 26번, 24번도 많이 틀렸구나. 얘는 24번 보기 봐야 되겠네. 그래서 가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문 나로 가봅시다. 지금 화면에는 26번 보기 띄워놨는데 24번 많이 틀렸으니까 24번의 보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으로 구성되는 대화적 변증 구조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는 하나의 주장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대 의견을 검토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설득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어떻게 설득력이 높아지게 된대? 반대 의견을 검토하고 수용하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기 내용에 따르면 이 지문에서 설득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반론이 존재해야 돼. 이해됐나? 그 반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내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2번 맞잖아. 그렇죠? 2번 맞죠? 태공과 주매신의 사례가 운명 때문이라는 어떤 사람의 말은 나의 주장에 대한 반론. 맞지? 이 글을 설득력 있는 논쟁이 되도록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의견을 검토하고 수용하면서 이 필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강화된다니까. 그렇죠? 24번 틀린 사람 몇 번 했어? 4번. 나쁜 사람의 기회를 타서 나가 파면하는 것도 운명이라는 어떤 사람의 말은 글쓴이의 주장을 반박한 의견에 대한 재반론으로서
글쓴이의 기존 주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본문 제대로 안 읽은 거죠. 자, 여러분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질문나 같이 보겠습니다. 유자가 일찍이 말했다. 사람이 많으면 하늘이 이기고 끊어주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죠? 사람이 하늘이 이겼다, 맞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이 정하면 또한 사람을 이긴다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됐죠? 나는 이 말에 감복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더욱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전주에서 석유로 일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한 동네 모함과 중상을 입고 그만 파면을 당했다. 내가 관직에서 물러나 서울에 올라온 뒤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교환 영색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뒤로 9년 동안이나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늘을 이긴 일이다. 그러니까 얘와 관련된 사례 제시하고 있죠. 어찌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죽고 바로 그 해에 한림의 보직을 받아 관계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 뒤는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아주 빠르게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지은이가 이규보죠. 한국사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듣게 되는데 언제 때 사람이죠? 잘 몰라? 요새 그런 거 안 배우나? 이 사람이 지금 역사책 이름이 동명완편 아니야? 잘 모릅니까? 요새 그런 거 안 배우나? 고려 무신정권 때 사람입니다. 고려 무신정권. 그래서 무신정권의 최고 지위에 있던 문신이야. 신진 사대부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아무튼 간에 사람이 어찌 끝내 하늘이 정한 일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이것과 관련된 예시를 제시하고 있죠. 자, 이 말에 어떤 사람이 힐라나에 말했다. 태공은 80세의 문왕을 만났고 주매실은 나이 50이 지나 귀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들을 중상하여 출세가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 빨간색 밑줄 실로 하늘이 정한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첫 번째 사례는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냥 하늘이 정한 거라고. 이게 첫 번째 반론이죠. 됐죠?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 과연 두 사람의 출세가 늦은 것은 그들 말과 같이 운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운명으로 본다면 중상을 입어 파면된 그때도 크게 나쁘진 않았다. 그러니까 내 운명은 괜찮았어. 그럼 내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던 건 누구 때문인 거죠? 사람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재반박하고 있죠.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하늘 때문이 아닌 거죠. 자, 다만 나쁜 사람이 기회를 엿보다가 사건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했다. 운명은 크게 나쁘지 않더라도 나쁜 사람이 기회를 타서 그렇게 만든 것도 역시 뭐일 터인데? 운명이 터인데. 그럼 누가 정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늘이 정한 거죠. 됐죠? 그것마저도 하늘이 정한 거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에 또 대답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참고 지내서 그 사람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내가 자초해서 만든 결과이기도 하니 어찌 운명하고만 관계가 되는 일이겠는가. 내 말을 듣더니 그 사람은 감복하여 말했다. 그러면 이때 사람이란 게 누구까지도 포괄하는 거죠? 상대방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나 자신. 맞습니까? 결국 성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탄하게 되는 거지. 납득됐죠? 그대가 이렇게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 인정하니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참으로 우연이라 할 수 없도다. 자, 그러면 24번에 선지 4번 가겠습니다. 자, 나쁜 사람이 기회를 타서 나가 파면된 것도 운명이라는 어떤 사람의 말은 글쓴이의 주장을 반박한 의견에 대한 재반론으로서 글쓴이의 기존 주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죠. 재반박도 하늘이었잖아. 근데 필자는 계속 뭐라고 주장했죠? 첫 번째는 그 나쁜 사람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에 나도 들어간다. 됐죠? 전혀 같지 않죠. 4번.
삭제 가능합니까? 이해됨?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31에서 34번 갑시다. 자, 최두석의 성애꽃. 자, 성애꽃. 성애꽃 해설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이 그림이 또 나왔죠. 내가 무슨 얘기 할 줄 알겠죠? 아, 진짜 이놈의 핫쇼핑 진짜. 아무튼 간에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라는 거 분위기의 형성 그리고 내면의 환기 이런 기능한다. 이해됩니까? 네, 여러 번 얘기했었죠? 우리 딸내미가 핫쇼핑을 진짜 겁나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딸내미 데리고 놀러 갔다 왔는데 그 페이스 페인팅 하는 게 있더라고. 도안중에 핫쇼핑이 있었습니다. 볼에 그래가지고 또 사진 찍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핫쇼핑 보면 나는 자꾸 누가 생각이 나겠어? 우리 딸이 생각이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나의 내면을 환기하는 거라고. 그쵸? 자, 그래서 관련 기출 이로서는 B형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그 다음에 최두석의 낡은 집 이것도 한 2번, 3번 언급했으니까 이제 기억하고 있을 텐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라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현실이 왜 차갑냐고. 마음이 차가우니까. 알겠죠? 마음이 차가우니까.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장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 왜 따뜻하냐고.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내면인 거죠. 알겠죠? 내면인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감각적 이미지의 기능이 분위기의 형성과 내면의 환기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대비되는 구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뭐의 대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내면의 대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을 고려해야 지문 나가 수월하게 뚫립니다. 이해됐죠? 지문 나가. 자, 일단은 지문 가에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내면을 환기하는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가 위에다가 성애꽃 땡땡 적어봐. 성애꽃 땡땡. 이중적 의미. 성애꽃 땡땡. 이중적 의미. 그 성애꽃에는 긍정과 부정이 짬뽕으로 섞여 있습니다. 구별 잘 해줘야 돼. 자,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애꽃. 엄동혹한 빨간색 네모치고. 그럼 성애꽃은 무슨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죠? 차가움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마음을 시리게 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외부적인 시련, 고통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이게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 치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33번에 선지 2번이죠. 나는 언제 버스 탔죠? 오늘 새벽. 그 다음에 여기 열거되어 있는 서민들은 언제 버스 탔어? 어제. 같이 타고 있는 게 아니잖여.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것까지 구별해라. 이게 치사하게 낸 게 아니고 서민들의 삶의 자취까지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야. 화자의 내면이.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됐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약간 좀 치사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아무튼 계속 갑시다. 처녀총각, 아이어렌,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어떤 아름다움? 차가운 그치. 차가운 밑줄. 왜 차가운 거죠? 성애꽃이 언제 피기 때문에? 엄동혹하네. 그러니까 성애꽃은 어떤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 외부의 시련 고통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시어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거지. 어느 누구의 만박한 한숨이던가. 여러분, 한숨 왜 나오는 거지? 외부 현실이 차가우니까. 알겠죠?
그런데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때 성의꽃은 어떤 초각적 이미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지? 차가우면서도 더운 거죠. 납득되나? 차가우면서도 더운 거지. 자, 차가운 건 왜 차갑지? 엄동혹한이니까. 근데 더운 건 왜 덥죠? 서민들의 삶에 정열이 담겨 있으니까. 알겠죠? 이걸 구별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인 거죠. 납득되지? 여기 파란색 밑줄 성의꽃 한 입 쥐고 이마를 대고 본다. 여러분, 이마를 대고 본다라는 건 초각적으로 느껴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감각적 이미지는 기능이 뭐라고? 내면의 환기. 그러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어디에 담아보겠다는 얘기야? 나의 내면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마를 대고 본다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서민들의 삶에 공감해 보려는 태도. 알겠죠? 그러니까 현대식 해석할 때 감각적 이미지의 처리 이거 진짜 중요해. 안 그러면 시 해석이 반쪽으로 돼버리죠. 감각적 이미지의 처리. 자, 그러면 뒷페이지 다시 갑시다. 아까 친구랑 같이 길을 걸었다 그랬죠? 그쵸? 길을 걸었다 그랬지? 무슨 길이겠어? 화자에 되면은 서민의 삶에 공감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으니까 이때 길이란 건 서민을 위한 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면회마저 금지되었다. 감옥에 갇힌 모양인데 왜 금지되었는지는 이 서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시대적인 배경에 보기로 주어질 겁니다. 이해됐죠? 아니면 안 물어보든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의꽃에는 차가움과 이 더운 숨결. 이게 동시에 들어가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이 긍정과 부정은 짬뽕으로 섞여 있는 걸 되게 인정을 잘 못하잖아. 그렇죠? 이해됐죠? 자, 질문 나눠 갑시다. 질문 나와 관련해서는 쌤이 32번에 선지 5번도 그냥 답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5번이 조금 해석이 지나쳐서 그냥 복수정답 처리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면 4번이 답으로 바로 나오긴 해. 자, 34번에 보기 갑시다. 여기 나는 나뭇가지에 핀 얼음꽃이 삶의 번뇌와 고통에 정화된 경지. 다시 얼음꽃 밑에 적어봐. 보조관념. 보조관념. 다음에 삶의 번뇌와 고통이 정화된 경지.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원관념. 이해됐죠? 자, 그럼 얼음꽃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주는 태도가 필요하겠지? 되죠? 저 본문 내려갑시다. 자, 별들이 세수하러 오는 밤 나뭇가지에 얼음꽃 피어있다. 네, 여러분, 나무들이 이 얼음경전, 얼음꽃을 어떻게 피워낸 거지? 아픈 세속을 다 받아주면서도 몸을 던져 편찬해낸 거죠? 이해됐나? 여기 파란색 밑줄, 아픈 세속 다 받아주느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삶의 번뇌와 고통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그 번뇌와 고통에서부터 도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지. 납득됩니까? 지금 밑에 적어봐. 정화의 조건. 이거 올해 수특시 중에 유치원의 생명에서 기억나나? 유치원의 생명에서? 내가 나이 드신 독한 회의에 시달릴 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죠. 그쵸? 근데 아라비아 사막이 열렬한 고독이 가득한 공간이라고. 근데 거기서 열렬한 고독 가운데에 나를 만나거든.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맥락인 거죠. 납득되나? 알겠죠? 그러니까 삶의 번뇌와 고통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직면해야 돼. 끌어안고. 자, 별이 밤하늘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면 얼음꽃은 지상의 밤을 꿰뚫는 금강신의 눈동자. 근데 각주 가보면 역시 금강신이라는 게 뭔가를 수호하는 신이래. 똑같이 뭔가를 수호한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계속 갑시다. 한 바퀴 늪길을 휘둘러 나온다야 따뜻한 빨간색 밑줄. 여러분 여기서는 오히려
따뜻함이 부정으로 해석이 돼야 돼. 이유가 뭐죠? 이게 부정으로 해석이 돼야 돼. 아직 잘 감이 안 오나? 더 내려가 봅시다. 따뜻한 방바닥 이불 속으로나 파고들 약골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악함, 꽝꽝 뭘로 정제시킨다고? 결빙으로 파란색 밑줄. 자, 그럼 묻겠습니다. 단가치 이미지의 효과는 뭐라 그랬죠? 분위기의 형성과 내면의 환기. 그럼 이렇게 지금 초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확인되죠? 그럼 뭐가 대비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거기 담겨있는 내면. 이해됐나? 내면이 대비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다시 여러분, 고통과 번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아픈 세속을 다 받아줘야 돼. 직면해야 돼. 근데 이때 따뜻함은 뒷부분에 연결될 군자 다시 가봐. 나는 어디로 파고든다고? 이불 속으로 파고든다고. 그러니까 따뜻함의 이미지라는 건 어떤 삶의 태도로 환기하는 거죠? 그죠? 회피. 이해됐나? 회피. 그렇게 해석해 줘야 된다고. 바탕이 진짜 현대시도 정말 잘 뽑아내는 것 같아. 그죠? 특히 보면은 내가 바탕시 해석할 때 감각적 이미지 이 얘기 되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출제자니 거기 꽂히신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식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직접 제시로 다 주는 시는 썩 그렇게 그죠? 학습에 효과가 없잖아. 객관적 상관물이라든가 비유라든가 아니면은 감각적 이미지 이런 거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면의 변화라든가 이중적 감정 이런 것도 고루고루 잘 물어봐야지. 자, 계속 갑시다. 꽝꽝 결빙으로 정제시키는 맑고 투명한 저 힘이 생과 멸의 파란 만장을 수만 개의 얼음꽃으로 수놓았으리 삼도 이처럼 세상을 온몸 으스러지도록 깨어냈대. 그치? 그러니까 삼도 아픈 세속을 다 받아줘야 그때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됐나? 아름다운 것.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아프고 외로운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방바닥 이불 속에 파고들면 나는 나약한 존재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별들이 세수하러 오는 밤 얼음꽃 핀 가지를 당겼다 놓으면 허공에 새벽 일터는 새의 날갯짓만큼이나 힘찬 고요의 서늘한 파란색 밑줄 서늘한.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화자가 서늘한 기운을 느낀다는 건 뭘 내면에 떠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삶의 번뇌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정화하겠다. 이해됩니까? 정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32번에 선제 3번 갑시다. 한 바퀴 늪길은 아픈 세속이나 생과 별의 파란만장한과 연결되면서 나가 살아온 인생의 고단함을 연상시키는 표현이군.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죠? 여기까지 이어지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3번 지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4번 정답 인정됩니까? 이렇게 바로 대비라니까. 됐죠? 4번이 정답인 건 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근데 5번이 내가 보기에 어떤 점이 지나치냐면 선지 5번 맵고 시린 육체의 고통은 당겼다 놓은 가지에서 튕겨져 나온 얼음꽃의 파편들이 살에 닿는 촉감을 표현한 것이군. 아니 조금 애매해. 여러분 여기서 이 얼음꽃이란 건 정화되기 전에 어떤 태도까지 포괄하는 시어인 거죠? 이 번뇌와 고통에 직면해라.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선지 5번 인정할 여지가 있기도 하거든. 그죠? 근데 이게 32번에 선지 5번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내가 볼 때는 이래. 얼음꽃의 파편들이 살에 닿았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줘야 돼? 직면하고 정화까지 포괄해줘야 정확한 이 선지가 아닌가. 이해됐나? 그리고 조금 허용한다면 허용할 만한 그런 선지이기도 하지만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그냥 5번도 중복 정답 처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가줘야 될 독해 태도는 뭐지? 감각적 이미지는 뭘 환기한다? 내면을 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비된다면 뭐까지 의심해 봐야 된다? 내면의 대비까지 의심해 봐야 되겠더라. 납득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1교시 문학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쉬고 나서 독서 해설 이어서 갑시다.